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장하윤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한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지 담아보았습니다.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아동 성폭력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는데도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 텔레비전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법무법인 시행정 사무장 장하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떤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익숙하지만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하윤 씨, 커피 한 잔 어때요? 정은지 변호사가 두 잔의 아메리카노를 들고 다가왔지만 하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윤 씨, 얼굴이 하얗게. 괜찮아요? 은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고 검은 액체가 파도처럼 바닥에 퍼져나갔어요. 그러나 하윤은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는 스물한 해 전 어두운 밤의 우물가만이 보였으니까요. 화장실. 하윤은 간신히 말을 내뱉고 달려나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9살 소녀의 얼굴로 변하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그 소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도움을 구하고 있었죠. 진정해. 진정하라고 장하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했어요. 10번, 20번, 30번. 천천히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윤은 자신이 30살 법무법인 사무장이란 사실을, 그리고 오랫동안 그 기억을 묻어두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자 은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갑자기 그러더니 하윤은 마른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어제 밤을 새워서 잠깐 현기증이 났나 봐요. 은지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윤의 완벽주의적 성격과 지나친 업무 몰입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사무실로 돌아가자 팀장이 서류 한 다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하윤 씨, 다음 주에 전북 진안 출장 좀 다녀와 줘요. 재개발 분쟁 건인데 현지 주민 설득이 필요해서. 그 말에 하윤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진안.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아니, 정확히는 그녀가 죽기로 결심했던 곳. 21년 전 10살의 하윤은 그 마을을 떠나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제가 꼭 가야 하나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에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팀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이 분야 전문가잖아. 게다가 거기 출신이라면서 지역 정서도 알고 주민들 마음도 잘 헤아릴 수 있을 거야. 과거는 잊고 프로로 살아야지. 하윤은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과거를 잊는다. 그녀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기억도 지우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변장이 벗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윤은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팀장이 서류를 건네며 출장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동안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멀리서 들려오는 9살 소녀의 울음소리만이 들렸어요. 그날 저녁 하윤은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지난 재개발 서류를 검토하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했지만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뿐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남편과 6살 딸 아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그림 그렸어요. 엄마 얼굴이에요. 아인이 종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하윤은 딸을 안아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과 같은 일을 겪는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하윤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그냥 다음 주에 출장이 있어서 고향에 가게 됐어. 진안? 그래. 오랜만에 가는 거네. 아인이랑 같이 가볼까? 하윤은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업무 출장이야. 너희는 여기 있어. 그날 밤 하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1년 동안 꾸준히 찾아오던 악몽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얼굴이 점점 다가오고 그녀는 소리 없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얼굴을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과연 그 남자는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윤은 그를 마주했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버스는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하윤에게 낯설지 않았어요.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곳은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더 쇠락했을 뿐이죠. 하윤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고 싶었어요. 특히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하지만 심장의 두근거림은 음악으로도 가릴 수 없었습니다. 21해 만에 돌아온 고향. 떠나올 때는 10살 소녀였고 이제는 30살 법률 전문가가 되어 돌아왔네요. 마을 입구의 버스 정류장에 내리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땅과 풀 그리고 새벽 이슬 냄새. 하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이건 그저 출장일 뿐 개인적인 일이 아니니까요. 장 사무장님이시죠? 저희 면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젊은 공무원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하윤은 표정을 가다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면사무소로 향했고 오전 내내 재개발 관련 서류와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했습니다. 하윤은 철저히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유지했어요. 아무도 그녀가 이 마을에서 자란 소녀라고 짐작하지 못했죠. 요즘 도시 변호사님들은 정말 다르네요. 이렇게 세세하게 주민들 입장을 고려해 주시다니. 면장이 감탄했습니다. 하윤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는 몰랐습니다. 하윤이 얼마나 이 마을의 구석구석을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는지를. 그녀는 피해자였고 피해자는 항상 주변을 예민하게 관찰하며 살아가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하윤은 숙소로 향하기 전에 잠시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옛집 근처로 이끌었어요. 이제 그곳은 낡은 폐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내렸고 마당에는 잡초가 가득했지요. 하윤은 담장 앞에 서서 잠시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죠. 하윤은 갑자기 목이 말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처 슈퍼마켓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곳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진한 슈퍼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조그만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가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물 한 병 주세요. 하윤이 말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노인이 천천히 돌아섰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 얼굴. 하윤은 평생 잊으려 했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최기문. 21해 전 우물가에서 그녀를 끌고 간 그 남자였습니다. 순간 하윤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필름이 빠르게 재생되는 것처럼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따뜻했던 봄날 저녁, 동네 우물가에서 혼자 놀던 9살의 하윤. 그때 다가온 최기문의 손길, 그의 달콤한 말, 그리고 이어진 끔찍한 고통.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가씨, 물 여기 있소. 최기문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길로 물병을 내밀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하윤도 많이 변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 하윤은 그저 수많은 피해자 중 하나였을 테니까요.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건네고 물병을 받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곳에서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최기문은 무심하게 거스름돈을 내밀었고 하윤은 기계적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요새 마을에 재개발한다고 시끄럽대. 아가씨는 어디서 왔소? 그는 일상적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윤의 귀에는 그의 목소리가 이중으로 들렸어요. 현재의 노인 목소리와 함께 21해 전 그날 밤 들었던 그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서울에서요. 법무법인 소속입니다. 하윤은 최대한 감정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죠. 수년간의 훈련이 그녀를 감정을 억누르는 전문가로 만들었으니까요. 아이고, 그러면 공부 많이 했겠네. 우리 마을에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 나온 지 오래됐네. 최기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하윤의 속을 뒤집어 놓았어요. 그는 자신이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파괴한 소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매일 밤 어떤 악몽을 꾸었는지, 얼마나 많은 치료사를 만났는지 알지 못했죠. 하윤은 슈퍼를 나왔습니다.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어둠에 잠긴 것 같았어요. 걸음을 옮길수록 과거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마을 곳곳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서 놀았고 저 길을 따라 학교에 다녔으며 저 우물가에서 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숙소로 돌아온 하윤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지난 20년간 그녀는 철저히 그 기억을 억눌러 왔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고향을 떠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심지어 결혼도 했고 딸도 낳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이 헛되었다는 듯 단 한 번의 마주침으로 과거가 소용돌이처럼 그녀를 휩쓸었습니다. 하윤은 서울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6살 딸 아인이 기다리고 있을 집. 그녀는 항상 완벽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늘 불안했습니다. 이유 없이 아인을 너무 보호하려 했고 어두운 장소에 결코 혼자 두지 않았죠. 남편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그녀의 강박은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정은지였어요. 하윤 씨, 출장은 어때? 너무 고생하는 거 아냐? 하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내가 말해야 할 것 같아. 하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20년 넘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은지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하윤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죠. 하윤아, 난 내가 그런 일을 겪었는지 몰랐어.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이제라도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도 처음엔 그 생각을 했으니까요. 출장 둘째 날 하윤은 현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근처 마을에 새로 지은 경찰서였어요. 여성 피해자 지원센터도 갖추고 있었죠. 성폭행 사건을 신고하고 싶은데요. 안내 데스크에서 하윤이 말했습니다. 곧 그녀는 아담한 상담실로 안내되었고 여성 경찰관이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하윤은 최대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 하셨죠? 21년 전입니다.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유감스럽게도 그때는 성범죄 공소시효가 7년이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많이 바뀌었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하윤은 덧붙였습니다. 증거도 없어요. 그때는 제대로 된 성폭력 대응 매뉴얼도 없었고 저도 어려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으니까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최근에야 피해자 보호와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이라도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하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사건이 법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들었어요. 체육교사로요. 그건 괜찮은 건가요? 경찰관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으로 그를 법적으로 제재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감시는 가능할 것 같네요. 하윤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마음은 더 어두워졌어요. 법이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법은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었죠. 21해가 지난 지금에도 최기무는 여전히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죠. 숙소로 돌아온 하윤은 다시 정은지와 통화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내가 변호사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하윤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이런 문제를 몰랐을 것 같아? 은지야, 법은 늘 뒤처져.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신고하는 순간에도 법은 이미 가해자의 편이야. 그럼 어떡하려고?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의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모르겠어. 일단 출장 일정 마치고 돌아갈게. 그러나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이미 열린 상자는 다시 닫을 수 없었습니다. 하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에 있는 딸 아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맑고 순수한 그 아이 하윤은 아인이 절대로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최기문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기 전에 뭔가를 해야 했어요. 출장 마지막 날 하윤은 면사무소에서 모든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재개발 관련 주민 합의안을 작성하고 법적 절차를 안내했죠. 일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녀는 마을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하윤이 초등학교 때 알던 민호의 동생이었어요. 저기 혹시 최기문 씨가 어디 사는지 알아요? 재개발 동의서를 받아야 해서요. 청년은 아무런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최 선생님이요? 마을 뒤편 솔밭 근처 하얀 집에 사세요. 매일 저녁에는 자전거 타고 산책 나가시는데 그때 만나시면 될 거예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버스는 8시였고 그녀는 그 버스를 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대신 마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솔밭 근처에 도착하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소나무 향과 저녁 무렵의 습한 공기.
하윤은 어린 시절 이곳에서 자주 놀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곳은 공포의 장소가 되었죠. 하윤은 폐창고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어요. 청년의 말대로 잠시 후 최기문이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하윤은 그에게 다가갔어요. 최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최기문은 의아한 표정으로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아, 재개발 때문에 오신 아가씨군요. 무슨 일이시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기 창고에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요. 최기문은 별 의심 없이 따라왔습니다. 폐창고에 들어서자 희미한 저녁빛이 틈새로 새어들어왔어요. 하윤은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저 알아보시겠어요? 최기문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21년 전 우물가에서 9살 소녀를 끌고 간 기억 없으세요? 최기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천천히 공포가 번졌어요. 그제서야 하윤을 알아본 듯 했습니다. 네가 그때 그 애냐? 하윤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네, 저는 그때 그 아이예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기억하세요? 최기문은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봐, 그건 오래전 일이잖아. 네가 뭘 어쩌겠다고. 저는 법무법인에서 일해요. 법이 저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알아두셨으면 해요. 당신이 저에게 한 일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에게 했을지도 모르는 일 전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요. 최기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뭐 대수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과거를 들쑤셔? 나도 내 삶이 있어.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하윤은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어요. 손에 쥐자 떨림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표면으로 올라왔어요. 존경? 당신 같은 사람이 받을 자격 없어.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누구를 해치고 있는지 모르죠. 하윤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최기문은 뒷걸음질 쳤지만 폐창고 구석에 몰렸어요. 하윤의 눈에는 21해 동안 쌓아온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칼을 들어 올렸고 최기문은 두 손을 들어 방어 자세를 취했죠. 그 순간 하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인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딸이었습니다. 하윤은 잠시 망설였고 그 틈에 최기문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윤은 본능적으로 칼을 휘둘렀고 칼은 정확히 그의 고환을 찔렀어요. 최기문의 비명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하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21년간 억눌러온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칼을 들어올려 내리치고 또 내리쳤습니다. 칼날이 살을 가르는 소리, 최기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그리고 바닥에 퍼져가는 붉은 피, 모든 것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제발, 그만, 죽겠어. 최기문이 사타구니를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그의 바지는 이미 피로 흠뻑 젖었고 피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윤은 마치 제3자가 된 것처럼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칼을 쥐고 있었고 그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요. 당신이 저에게 한 일, 이건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윤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최기문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어요. 그런 다음 바닥에 떨어져 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부재중 전화 알림이 떠 있었죠. 아인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순간 하윤의 시선이 자신의 피 묻은 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그녀는 방금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전문가로서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그녀는 지금 살인 미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최기문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피는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하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도망쳐야 할까? 구급차를 불러야 할까?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침내 하윤은 결심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119를 눌렀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진안읍 솔밭 근처 폐창고에 사람이 중상을 입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끄는 하윤은 창고를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걸었어요. 마을을 벗어나 큰 길로 그리고 다음 마을까지 그곳에서 택시를 타고 진안 터미널로 갔습니다. 밤 10시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최기문, 남성 65세. 다량 출혈 혈압 60에 40, 맥박 약함. 복부와 사타구니 부위의 다발성 자상. 응급수술 필요합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최기문은 즉시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경찰은 현장 조사를 시작했어요. 폐창고에서 발견된 증거들,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하윤의 집, 자정이 넘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윤을 맞이했어요. 도대체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되고. 아인이 엄마 보고 싶어서 계속 울었다고. 하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해. 일이 좀 길어졌어. 아인이는 잤어? 응, 한참 전에. 근데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화장실에 들어간 하윤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평소와 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씻었어요. 물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최기문의 피가 아직 그녀의 손톱 밑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윤은 손을 문질렀습니다. 세게, 더 세게. 그러나 피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하윤은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기이하게도 평화로운 잠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찾아왔으니까요. 장하윤 씨 맞으신가요? 최기문 씨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관에 서 있던 경찰은 윤지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하윤은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남편에게 아인을 부탁한다고 말하고 경찰을 따라 나섰습니다. 최기문 씨가 현재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다행히 신고가 빨라 목숨은 건졌지만 상태가 위중해요. 복부와 사타구니에 여러 차례 자상을 입었고 대량 출혈로 인한 쇼크 상태입니다.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윤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폰이 당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최기문 씨가 의식을 되찾는 순간 당신의 이름을 말했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경찰서에서 하윤은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은 즉시 밝히지 않았어요. 윤지훈은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최기문 씨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왜 그런 일을 벌였습니까? 하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21해 전 그 사람은 저를 성폭행했습니다. 9살이었을 때요. 조사실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지훈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는 녹음기를 잠시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그 일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윤은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의 일, 그 후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번 출장에서 최기문을 만나게 된 과정까지 모든 것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윤지훈은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건 알고 계셨겠죠?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법무법인에서 일하니까요. 피해자를 위한 법은 항상 뒤처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후회하지 않아요. 하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아인이를 생각했어야 했는데. 윤지훈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최기문 씨에 대한 별도 수사도 진행하겠습니다. 그가 다른 아이들에게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장하윤 씨를 특수상해죄로 입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윤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녀의 사건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뉴스에서는 의문의 여성이 아동 체육교사 흉기 습격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기 시작했고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자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최기문은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의 상태는 위태로웠지만 차츰 회복의 기미를 보였어요. 한편 윤지훈의 조사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의 사건이었죠. 하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열리기 전날 하윤은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정은지가 그녀의 변호를 자청했어요. 하윤아, 솔직히 법정에서 이길 가능성은 낮아. 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최기문이 과거 범죄가 밝혀진 점을 최대한 활용할 거야.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냥 아인이가 너무 걱정돼. 경찰서 조사실은 갑자기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윤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녹음기를 잠시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윤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그날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우물가에서 혼자 놀던 일, 최기문이 다가와 과자를 주며 말을 건넨 일, 그리고 이어진 끔찍한 고통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21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신고는 왜 하지 않으셨나요? 윤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윤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10살 아이가 무슨 신고를 해요? 그리고 그때는
그런 일을 당하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조차도요. 윤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지금과 달랐으니까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스템도 제대로 없었고, 그런데 이번에 왜 그런 행동을?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어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걸 알았어요. 법적으로는 그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도요. 그런데 그가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저처럼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윤의 이야기가 끝나자 윤지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특수상해죄로 진행되는 사건이니 법적 절차는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장하윤 씨의 진술도 수사 기록에 남길게요. 그리고 최기문 씨에 대한 별도 수사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하윤의 삶은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보도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사회적 논쟁이 뜨거워졌습니다. 일부는 하윤의 행동을 지지했고 또 다른 이들은 자경단 행위라며 비난했죠. 하윤아, 괜찮아? 정은지가 구치소에 찾아왔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21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아. 정은지는 하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최기문 상태는 아직 중환자실이야. 의사들은 생명에는 지장 없을 거라고 하더라. 하지만 심한 상처를 입었대. 그리고 다른 피해자도 나타났어. 내가 그를 찌른 후 또 다른 피해 소녀가 용기를 내서 신고했대.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내가 한 일이 완전히 헛되진 않았어.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많아. 내가 최선을 다해 변호할게. 그 시각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하윤을 위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분노를 인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하루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어요.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했고 법조계에서도 논쟁이 일었습니다. 윤지우는 최기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하윤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새로 발견된 피해자의 사건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추가로 나타났습니다. 하윤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특수상해치 3위수재로 기소했고 정은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행위임을 주장했어요. 법정에서 하윤은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을 법적으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법을 지키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사회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재판장은 깊은 고민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윤에게 물었어요. 장하윤 씨, 만약 그날로 돌아간다면 같은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하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아니요. 아마도 더 일찍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침묵이 가해자를 보호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 하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고 있으며 그날의 행동은 트라우마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어요. 또한 최기문에 대한 별도 수사에서 여러 피해자가 발견되면서 대중 여론은 더욱 하윤의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윤에게 내려진 판결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정신과 치료 명령이었습니다. 최기문은 다른 피해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는 병원에서 회복한 후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의 부상으로 인해 평생 불구가 되었지만 법정에서는 그 누구도 그에게 동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하윤은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많은 기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윤지훈이 그녀를 도와 빠져나갔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차 안에서 윤지훈이 물었습니다.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법무법인은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을 거예요. 아마도 상담 관련 일을 할 것 같아요. 윤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럴까요? 제가 한 행동이 옳은 건 아니잖아요. 하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윤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의는 완벽하지 않아요. 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할 뿐이죠.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어요.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요. 1년이 흘렀습니다. 하윤은 서울을 떠나 경기도의 작은 도시로 이사했어요. 그곳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작은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하윤의 결정을 존중하게 되었고 그들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갔어요. 아이는 새 학교에 적응하며 밝게 자라났습니다. 상담소는 처음엔 찾아오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소녀는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혹시 장하윤 선생님 계신가요? 하윤은 따뜻한 미소로 소녀를 맞이했습니다. 네, 저예요. 어서 오세요. 소녀는 머뭇거리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윤은 차를 준비했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이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것을 그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여기 차 있어요. 천천히 마시면서 이야기해도 좋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괜찮아요. 소녀는 차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일 겪었어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소녀의 말에 서두르지 않았어요.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선생님 이야기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봤어요. 소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윤은 휴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제 말해도 돼요. 여기선 안 숨겨도 돼요. 소녀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윤은 경청했어요.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고통을 영원히 하는 반면 말하는 것은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상담소 안을 채웠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를 씻어내는 것처럼 부드럽고 정화하는 소리였습니다.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는 과거의 공포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그리고 이제는 치유자로. 비록 그날의 선택이 올바른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그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한편 최기무는 교도소에서 5년형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추가 피해자들이 나타났고 그는 결국 여러 건의 아동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죠. 그가 하윤에게 입은 심각한 상해로 인해 그는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에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더 이상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윤은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빗소리 너머로 하윤은 딸 아인의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순수함,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희망. 비록 완벽한 세상은 아니지만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어느 날 하윤은 윤지훈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하윤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하윤은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네,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특히 의원들에게요. 이제 피해자들이 언제든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윤은 이 소식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고통, 그녀의 분노, 그리고 그녀의 행동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꾸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그날 이후 하윤은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끝내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윤의 상담소를 찾는 피해자들이 하나둘 늘어가면서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니까요. 어머니,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집에서 아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7살이 된 아이는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윤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아인아.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중요한 건 항상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거야. 침묵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 하윤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많은 것을 바꾸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삶,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을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빗물처럼 하윤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의 삶, 그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그녀를 자유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유는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장하윤의 여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아픔과 치유, 그리고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하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다른 이들을 돕게 되는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가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